1984년 제1부 7. 만약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에게만 있다. 만약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에게만 남아있다. 왜냐하면 오세아니아 인구의 85%를 점유하고 있는지 저 벌떼같이 오글거리는 외면당한 군중이야말로 당을 파괴시킬 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은 내부로부터는 전복되지 않는다. 만약 당내에 적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서로 화합을 가질 방법도 또 동지를 알아볼 도리도 없다. 가령 전설에나 나오는 형제단이 중대한다 하더라도 그 단원이 한꺼번에 모일 수는 없고 고작 두세 명만이 모일 것이다. 서로 시선을 마주친다거나 음성의 억양이 달라진다거나 어쩌다 귓속말을 하는 것까지도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힘을 의식하기만 하면 그때는 그런 음모를 꾸밀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냥 일어나서 파리떼를 흔들어 쫓아버리는 말처럼 몸의 근육을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만약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당을 전복시켜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고 분명히 멀지 않은 날에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는 언젠가 수백 명이 내지르는 무서운 함성이, 특히 여자들의 함성이 얼마나 안 떨어진 샛길에서 터져나왔을 때의 일을 기억해냈다. 그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리로 달려갔었다. 그것은 가슴 깊이에서 하고 터져나오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무서운 절규였으며 마치 종이 울려 퍼지듯이 번져나갔다.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 반란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마침내 일어섰다.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복도로 돌변한 2,300명의 300명의 여자들이 마치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탄 승객들처럼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거리의 한 가게 앞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일반적인 절망이 개인적인 폭력으로 변해 있었다. 이 거리의 한 가게에서 양철로 만든 소스펜을 팔고 있었던 모양이다. 소스펜이라고 해봐야 엉성하고 조잡한 물건이었지만 그런 종류의 주방기구나마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것이다. 어렵사리 소스펜을 구입한 여자들은 부딪히고 떠밀면서 빈증 속을 빠져나가려고 법석을 떨었고 미처 구하지 못한 여자들은 가게 주위에 엉겨붙어 친한 사람에게만 판다는 둥, 물건을 딴 데로 빼돌리고 팔지 않는다는 둥 하며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윽고 새로운 고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육성스러운 두 여자가 소스펜 하나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막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한 여자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한 여자는 소스펜을 낚아채려고 기를 썼다. 한동안 두 여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다. 윈스턴은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두 여자를 지켜봤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르기는 했지만 불과 몇백 명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저런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왜 그들은 좀 더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저런 고함을 지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의 의식이 되살아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반란을 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까지는 그들의 의식은 결코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당의 교과서에 적힌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당은 프롤레타리아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단언했다. 혁명 전만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는 자본가들에게 치가 떨릴 만큼 압박당하고 굶주리고 매질을 당했으며 여자들까지 광산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고 아이들은 6살만 되면 공장으로 팔려갔다. 그러나 지금도 당은 이중사고의 원리에 따라
프롤레타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열등한 족속이므로 몇 가지 간단한 규율을 적용하여 짐승처럼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친 게 아닌가. 실제로 프롤레타리아에 관해서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었다. 또 많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이 일을 계속하고 자식들을 낳는 한 다른 행동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마치 아르헨티나 평원에서 지멋대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가축떼처럼 내버려두면 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생활 양식, 즉 일종의 원시 상태로 되돌아가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태어나서 시궁창 속에서 자라고 12세가 되면 일터로 나가고 잠깐 동안 아름답게 꽃피는 시절을 거쳐 성욕을 느끼게 되면 20세에 결혼하고 30세에 중년을 맞고 대부분 60세에 죽었다. 육체적인 중노동,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웃과의 사소한 싸움, 영화, 축구, 맥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박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그들을 조종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몇 명 안 되는 사생경찰의 끈악풀들이 늘 그들 속에 끼어들어 헛소문을 퍼뜨리고 위험한 짓을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점치고 뒀다가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들에겐 당의 이념을 주입시킬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가 강한 정치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노동시간의 증가나 배급량의 감소를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원시적인 애국심에 호소하는 일이었다. 가끔 그렇듯이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때조차도 그들에겐 일반적인 이념이 결여되어 있는 까닭에 달리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어 엉뚱한 곳을 겨냥하여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다. 보다 큰 최악은 의뢰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났다. 대부분의 프롤레타리아 가정에는 텔레스크린조차 없었다. 치안 경찰마저도 그들을 감속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런던에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갖가지 범죄의 소굴이 널려 있었다. 좀도둑, 강도, 매춘부, 무허가 약장수, 각종 사기꾼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프롤레타리아 사회 자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이 없었다. 모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상들의 관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당에서 요구하는 청교도적인 성욕 억제는 그들에게는 강요되지 않았다. 간통을 해도 처벌당하지 않았고 이혼도 허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프롤레타리아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기미를 보이기만 한다면 종교적인 신앙까지 허용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프롤레타리아와 동물은 자유다라는 당의 슬로건 속에 이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윈스턴은 팔을 아래로 뻗쳐 정면유성이 있는 부위를 조심스럽게 긁었다. 그곳이 다시 가렵기 시작했던 것이다. 혁명 전의 생활이 실제로 어떠했던가를 알아낼 길이 없다는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파슨스 부인한테서 빌린 어린이 역사 교과서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어 그중 몇 구절을 일기장에 그대로 베껴 쓰기 시작했다. 옛날에 영광스러운 혁명 전의 런던은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었다. 런던은 어둡고 불결하며 비참한 곳으로서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수백 수천에 이르는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녔으며 잠을 자려 해도 머리를 가려줄 지붕이 없었다.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몰인정한 주인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해주는데도 그 주인이란 작자는 게으름을 피운다고 채찍질을 했으며 썩은 빵, 부스러기와 물밖엔 얻어먹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듯 무섭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큰 아름다운 집들이 몇 채씩 있었다. 그곳에는 부자들이 살면서 30명이나 되는 하인들을 거느렸다. 이 부자들을 자본가라고 불렸다.
그들은 옆 페이지에 실린 그림의 인물과 같이 살찌고 추하며 간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프로코트라고 하는 기다란 검은 코트를 입었으며 실크 해트라고 하는 연통같이 생긴 번쩍이는 모자를 썼다. 이것은 자본가들의 제복으로서 누구나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 자본가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노예였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토지, 모든 집, 모든 공장, 모든 돈을 독차지했다. 누구든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혔고 이 자리를 빼앗겨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 자본가에게 말을 할 때는 허리를 굽히고 모자를 벗고 나리를 하고 불러야만 했다. 자본가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 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씌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엔 론천으로 소매를 탄 제의를 입은 주교, 모피로 안을 댄 법복을 입은 재판관, 죄수의 머리에 씌우는 형틀, 발목에 채우는 작고, 감옥 속에서 발로 밟아 돌리는 연자방아, 아웃가닥으로 갈린 채찍, 양반나리가 베푸는 연애, 교황의 발에다 입맞추는 관습 따위가 서술되어 있을 것이다. 어린이 교과서에서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초약권 까지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다. 그것은 모든 자본가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와도 동침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법률이었다. 이런 서술 중에 어느 부분이 거짓말인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 전에 비교적 더 풍요로워졌다는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는 뼛속에 스며있는 무언의 항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던가, 옛날은 분명히 지금과는 달랐다는 본능적인 느낌뿐이었다. 현대 생활의 참된 특징은 그 잔인성이라든가 불안전성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삭막함, 추악함, 무감각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주위를 둘러보면 인간의 삶이란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허위 선전뿐만 아니라 당이 달성하고자 애쓰는 이상과도 전혀 닮아있지 않았다. 심지어 당원조차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립적이며 비정치적인 것, 예컨대 지루한 일들을 열심히 해내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다툼을 하는 것, 구멍난 양말을 꿰매는 것, 사카린을 구걸하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간수하는 따위의 일이었다. 당이 내세운 이상은 뭔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하며 빛나는 것이었다. 강철과 콘크리트, 거대한 기계와 가공할 무기의 세계, 모두가 일치된 생각만을 하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완전히 단결된 모습으로 전진하며 쉴 새 없이 일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단자를 처단하는 전사와 광신자의 나라, 똑같은 얼굴을 한 3억 인구가 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도시는 부패하고 더러우며 사람들은 구멍 뚫린 신발을 신고서 발을 질질 끌며 영양실조에 걸린 채 돌아다니고 누더기처럼 이어붙인 19세기 풍의 집들에서는 항상 양배추 냄새와 고약한 화장실 냄새가 풍겼다. 그는 론던이 마치 100만 개의 쓰레기통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폐허처럼 보였다. 그 속에는 죽은 투성이의 숱이 적은 머리카락을 가진 파슨스 부인 같은 아낙네가 막힌 수채 구멍을 무기력하게 주물럭거리는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다시 밑으로 팔을 뻗쳐 가려운 발목을 긁었다. 텔레스크린에서는 밤낮 없이 50년 전의 사람들에 비해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의 의복, 더 좋은 집과 오락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수명은 연장되고 노동시간은 단축되었으며 몸집은 더 크고 튼튼해졌고 보다 행복하고 지적 수준이 높으며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대느라고 귀가 따갑도록 통계 숫자를 나열하고 있었다. 이런 숫자들은 단 한 번도 증명이 되거나 혹은 그에 대해 반론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예컨대 당은 오늘날 45%의 성인 프롤레타리아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데 반해 혁명 전에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던 사람이 15%에 지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쳤다. 또 당은 오늘날의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60명에 불과한데 반해 혁명 전에는 300명이었다고 단언했다.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미지수로 이루어진 단 하나의 등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일말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역사책이 기록된 하나하나의 낱말마저도 순전한 상상의 산물이기가 일쑤였다. 그가 알고 있는 한 취약권 같은 법률이나 자본가로서의 인간형이나 실크헤트 같은 모자는 잊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안개 속으로 쓰러져 버렸다. 과거는 지워졌고 그 지워졌다는 사실마저 잊혀졌으며 거짓이 진실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꼭 한 번 그 사건 이후인 것 같은데 허위문서 조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었다. 그는 30초 이상이나 그 증거물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다. 1973년이었다고 기억된다. 아무튼 그와 캐서린이 헤어진 무렵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관계가 있는 날짜는 그보다 7, 8년 전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혁명의 실질적인 중심인물인 지도자들을 일시에 모두 제거해버렸던 대숙청의 시기인 60년대 중반에 비롯되었다. 1970년까지는 빅브러더 자신을 제외하고는 혁명의 중심인물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았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역자와 반혁명 분자로 몰렸다. 골드슈타인은 도망쳐 숨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있는 곳을 몰랐다. 그러나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대다수가 특별 공개 재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한 후 처형당했다. 지옥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존스, 아론슨, 리더퍼트라는 이름의 세 사나이가 있었다. 이들 세 사람이 체포된 것은 분명히 1965년이었다. 항상 그렇듯이 그들 역시 1, 2년 사이에 자취를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불쑥 모습을 나타내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한 것이었다. 그들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금을 횡령한 데다 각가 지점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당원들을 살해하고 혁명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시작된 빅브라더의 영도권을 탈취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으며 수만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파업행위를 조종했다고 자백했다. 이런 사실들을 고백한 후 그들은 용서를 받고 다시 당의 요직에 앉게 되었지만 실상은 허울 좋은 이름뿐인 한지에 지나지 않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변절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장황하게 기술한 비열한 기사를 타임스지에 기고했다. 사실 그들이 석방된 이후 윈스턴은 가끔 포도나무 카페에서 그들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일종의 두려움이 섞인 호기심을 품고 그들을 주시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들은 윈스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서 구세계의 유물이며 초창기부터 당을 영웅적으로 이끌어온 최후의 위인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에는 지하투쟁 운동이나 내란을 주도해온 사람들에게서 흔히 엿볼 수 있는 마력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다. 그 무렵만 해도 갖가지 날짜가 이미 퇴색해가고 있었지만 윈스턴으로서는 빅브라더의 명성보다는 그들의 명성을 더 여러 해 전부터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범법자이고 적이며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고
1, 2년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려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일단 사상경찰의 소나기에 걸려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끝내 빠져나가지 못했다. 말하자면 묘지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아무도 그들의 테이블 가까이에 앉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 카페의 특제품인 정향을 탄 숫자를 앞에 놓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세 사람 중에 리더퍼드의 모습이 윈스턴의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보였다. 러더퍼드는 한때 명성을 날렸던 풍자 만화가로서 그 과격한 풍자화가 혁명 전이나 혁명 기간 동안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몫을 했다. 지금도 간간히 그의 풍자가 타임즈지에 게재되곤 했다. 그러나 이런 만화들은 그의 초기 시절의 수법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 지나지 않았으며 이상하리만큼 생명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의 풍자화는 언제나 옛것에 관한 테마의 지연이로서, 즉 빈민가,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실크 해트를 쓴 자본가들은 바리케이트 위에서도 실크 해트를 쓰고 있었다. 이 소재가 되었는데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끝없는 절망적인 노력의 표출이었다. 그는 괴물 같은 사나이로서 기름기가 흐르는 제품 머리는 말갈기 같았고 두툼한 입술과 주름진 얼굴은 자루처럼 충돌어져 있었다. 한때는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의 거구가 사방으로 처지고 늘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서서히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후 3시, 외로운 시각이었다. 윈스턴은 이런 시간에 어떻게 해서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었다. 카페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텔레스크린에서 가냘픈 음악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며 흘러나왔다. 새 사나이는 입을 다문 채 구석자리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주문을 하지 않는데도 웨이터가 석잔의 술을 새로 가져왔다. 그들 옆의 탁자 위에 체스판이 놓여 있고 말이 세워져 있는데도 아무도 두는 사람이 없었다. 거의 30초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텔레스크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던 가락이 바뀌면서 음주마저 바뀐 것이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무언가가 쪼개질 때 나는 금속성 같기도 하고 당나귀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비웃고 놀리는 소리 같기도 한 특이한 가락이었다. 윈스턴의 생각에 그것은 산정적인 곡조였다. 그러고 나서 텔레스크린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우거진 호두나무 아래서 난 당신을 팔고 당신은 나를 팔았지. 저기 그들이 누워있고 여기 우리가 누워있네. 우거진 호두나무 아래에. 세 사람은 전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윈스턴이 다시 러더퍼드의 영락한 얼굴을 흘낏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심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면서 아론슨과 러더퍼드가 의기소침해 있다고 생각되었다. 얼마 안 되어 세 사람 모두 체포당했다. 그들이 석방된 직후에야 새로운 음모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다. 두 번째 공판에서 그들은 새로운 범죄 사실 일체를 털어놓으면서 옛날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도 되풀이해서 자백해야만 했다. 그들은 처형당했고 그들의 운명은 후세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 당사에 기록되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5년가량 지난 후인 1973년에
송기관에서 책상 위로 흘러떨어진 서류 두루마리를 풀다가 종이 쪽지 한 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건 분명히 다른 서류 뭉치 속에 우연히 끼어들어간 게 틀림없었다. 그 종이 쪽지를 펼쳐본 순간 내용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10년쯤 전에 타임즈 기사를 오려는 반 페이지짜리 종이 쪽지였는데 윗부분이었기 때문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뉴욕에서 열린 당행사에 참석한 대표들 사진도 실려 있었다. 그 그룹 가운데서 유난히 눈에 띈 사람이 존스와 아론슨과 러더퍼드였다. 분명히 그들이었다. 게다가 사진 밑에 표제어에 그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었으니까. 중요한 점은 두 차례의 재판에서 세 사람 모두 그 당시 유라시아 땅에 있었다고 자백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캐나다의 한 비밀 비행장을 통해 시베리아의 어떤 접선 장소로 날아가 유라시아군 장성 참모진들과 회합을 갖고 그들에게 중대한 군사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그 날짜가 우연하게도 미드서머데이 와 일치했기 때문에 윈스턴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는 다른 책자에도 똑같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단 한 가지 가능한 결론이 남아있었다. 즉, 그 자백은 허위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윈스턴은 수천으로 제거된 사람들이 실제로 고발당한 그대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상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뒤집을 수 없는 증거였다. 그것은 잘못된 지층에서 발굴된 화석이 지질학상에 박스를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말살된 과거의 한 단편이었다. 만약 어떤 경로를 거쳐 진상이 세상에 공표되어 그 중요성이 알려지는 날에는 당은 완전히 분해되고 말 것이다. 그는 계속 일을 해나갔다. 그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은 순간 다른 종이를 그 위에 덮어버렸다. 다행히 이 종이 쪽지를 펼쳤을 때 텔레스크린의 시계에서는 그 뒷면이 보였을 것이다. 그는 비망록을 무릎 위에 얹어놓은 채 의자를 뒤로 밀어붙여 가능한 한 텔레스크린에서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했다. 얼굴을 일부러 무표정하게 꾸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노력하면 호흡까지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장이 고동만은 조절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텔레스크린은 그것까지도 교묘하게 감지해냈다. 그는 한 10분쯤 흘러갔을 거라고 나름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잠시 공대 책상 위로 바람이 휙 불어가면서 뜻밖의 이런 일이 발각되어 그를 궁지로 몰아넣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그 때문에 사진이 실린 종이 쪽지를 다시 펼쳐보지도 않고 다른 휴지와 함께 기억 구멍 속에다 집어던져버렸다. 아마 1분도 채 되기 전에 그 종이 쪽지는 재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은 10년 전, 아니 11년 전의 일이었다. 요즘 같으면 그 사진을 보관했을 것이다.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사진 자체 및 그것에 기록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억에 불과하게 된 지금에 와서도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미 오래전에 지워져 버린 한 조각의 증거가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대한 당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일까 하고 그는 한동안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떤 방법에 의해 그 사진이 잿더미 속에서 재상되어 나온다 치더라도 그것이 증거물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종이 쪽지를 발견했던 순간에는 이미 오세아니아는 더 이상 유라시아와 전쟁 상태에 있지 않았다. 처형된 세 사람이 자기 조국을 팔아먹은 상대는 틀림없이 유라시아의 정보원이었을 것이다. 그때 이후 2가지 혹은 3가지의 다른 제목이 발견되었다. 아니, 사실은 몇 가지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체로 자백서라는 것은 처음의 사실이나 날짜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고쳐 써지는 것이다. 과거는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악몽과도 같이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왜 이런 사기 행위가 행해지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과거를 날조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이점은 명백한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동기는 미지수였다. 그는 다시 펜을 들어 써내려갔다. 나는 어떻게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전에도 여러 번 스스로에 대해 의욕을 느꼈던 것처럼 자신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웠다. 어쩌면 정신병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소수해지지 않는지도 모른다. 한때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믿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여겨졌던 적이 있었다. 오늘날은 과거란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믿으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한다. 어쩌면 윈스턴 자신만이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정신병자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신병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그다지 곤란한 문제는 아니었고 다만 자신이 잘못되었을까봐 그것이 두려울 뿐이었다. 그는 어린이용 역사책을 집어들고 건두에 실린 빅브러더의 초성화를 들여다보았다. 최면을 거늘 듯한 눈초리가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짓눌러대고 있었다. 그 힘은 둘둘 속으로 곧장 파고 들어와서 머리꼬를 후벼파고 그의 신념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를 위협하고 그를 설득시켜 끝내 당은 2 더하기 2는 5이라고 경표한 다음 그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 것이다. 조만간 그들이 그런 일을 추진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논리적인 필연성이 그런 일을 요구하게 되어 있었다. 단순히 경험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외적 현실의 존립마저도 그들의 현실에 의해서 암암리에 부인되었다. 반론에 대한 반론이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두려운 일은 그들이 자기와 생각이 상반된다고 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은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믿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2 더하기 2이 4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혹은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니면 과거란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과거와 외부 세계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마음 그 자체는 조절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갑자기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았다. 일부러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오브라이언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전보다도 더 확고하게 오브라이언이 자기 편이라고 믿어졌다. 그는 오브라이언을 위해서 오브라이언 앞으로 일기를 썼다. 그것은 아무도 읽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장황한 내용의 편지와도 같았다. 당은 눈과 귀로 확인한 증거를 부인하라고 강요했다. 그것은 그들의 최종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었다. 그 앞에 거대한 힘이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른바 당의 지성인이라는 작자들은 그가 이해할 수도 답변할 수도 없는 미묘한 문제를 끌어내어 논쟁으로 몰아넣고는
그를 쉽사리 굴복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정당했다. 그들 쪽이 잘못이고 그가 옳았다. 명백성, 우직성, 진실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자명한 이치는 진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견고한 세계는 존재하며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돌은 단단하고 물은 축축하며 허공에 내던진 물체는 지구의 중심부를 향해 낙하한다. 그는 오브라이언에게 친근한 말을 던지는 듯한 기분으로 이렇게 썼다. 2 더하기 2는 4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자주